오늘 포럼의 주제는 혁신적 포용국가와 세계 포용국가 연합입니다. 요즘 전 세계의 시민들이 코로나19로 인해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인류가 겪는 가장 큰 생명의 위기이자 경제적, 사회적 고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코로나19이지만 국가가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따라서 국민들의 희생과 피해가 매우 달라지고 있으며 향후 어떻게 극복될 것인가도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국가의 리더십, 최고 지도자의 리더십이 중요한 정치적, 학문적 태제로 소환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바로 이와 관련해서 혁신적 포용국가 개념 설계에 깊이 관여하신 성경용 이사장님으로부터 혁신적 포용국가가 무엇이며 왜 필요한지, 그리고 향후 어떻게 발전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학습할 수 있는 소중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코로나19가 지금 현재는 물론이고 미래 세계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엄청나게 많은 변화를 불러일으킬 것 같다 싶은 생각입니다. 우리 성경용 이사장님께서 늘 주장해 오셨던 혁신적 포용국가에도 어떤 식으로든지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성 이사장님께서 발표하는 내용 중에 보니까 얼핏 보니까 국가의 이 역할, 국가가 리더십을 제대로 발휘했을 때 또 그렇지 못했을 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인가 하는 그런 고민들, 그리고 앞으로 우리 국가의 역할은 어떻게 규정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고민들을 좀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지방정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해왔던 것에 대한 좀 엄정한 평가, 그리고 앞으로 변화에 대한 대처, 이런 것에 있어서도 우리나라가 우리 코로나19에 먼저 잘 대응했듯이 앞으로 대처에 있어서도 다 같이 처음 겪는 일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잘 대처하는 것이 가장 앞선 나라가 될 수 있는 그런 어찌 보면 기회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현상이 지금 사람들의 생명에 관한 문제부터 경제, 사회, 국제관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만은 역설적으로 국가를 다시 우리 학문적 어떤 관심의 중심 무대로 끌어내고 있습니다. 또 세계 여러 국가들이 이런 엄청난 사태에 대응할 때 국가라는 이 기구 조직 이외에 다른 어떤 대응 수단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매우 역설적입니다만은 국가가 귀환하고 있죠. 중심 무대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럼 한국은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해방 이후에는 여러 단계, 여러 과정의 국가를 거쳐서 현재는 발전 국가의 거의 종말 단계, 마지막 단계, 그 다음에 복지국가의 어떤 중간 단계, 초기 중간 단계, 그런 형태로 한국의 국가가 지금 존립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국가의 변동 과정에서 우리 한국 사회가 직면하는 문제가 무엇인가? 에스모글루와 로빈슨이라는 학자가 쓴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라는 그 책에 보면 이게 이제 제도, 포용적 제도와 수탈적 제도를 이제 가지고 국가의 흥망성쇠를 이렇게 분석하는 책인데, 거기에 의하면 왕정이나 독재 국가보다는 이제 민주주의 국가가 훨씬 더 포용적이라고 보는 것이고요. 한국은 1단계의 이게 포용적 발전의 1단계를 지났다고 볼 수 있으나 정치 권력과 경제 권력의 독과점 구조가 존속이 된 데 되어 있습니다. 에스모글 로빈슨의 이 이론과 주장에 따르면은 이 정치와 경제의 이 양면의 독과점을 줄이고 해소하고 이걸 깨지 않는 한 지속적인 번영은 어렵다 되어 있습니다.
여러 사회 경제 분야에 수많은 고통이 지금 오고 있는데 저는 그걸 코리아 트레지디라고 부르는 현상인데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고 다음 단계 도약하기가 어려운 제도적 구조적 지금 한계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민주화 이후에 아직도 해결하지 못하는 정치제도 경제제도의 배제성 또는 독과점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구조가 지금 존속이 되고 있는데다가 기본적으로는 정치 세력과 경제 세력 사이에 이익 공조 현상이 존재하고 이것이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그렇게 억압 구조가 되어 있겠죠. 이런 상태에서 고용의 불안정이다, 무슨 실업이다, 저임금이다, 빈곤이다, 불평등이다, 무슨 저출산이다 하는 이 여러 문제들이 다 이 구조와 제도의 결과라고 볼 수 있고 수많은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있고 젊은 사람들은 어느 순간부터 내가 직장이 없는데 어떻게 결혼을 할 수 있겠는가? 일자리가 있어도 임시직이거나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내가 결혼을 할 수가 없다. 내가 건건히 살 수는 있지만 결혼할 수 없고 자녀 키울 수 없고 그 결과가 저출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계는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어떤 고통스러운 상황이 올 때 자살로 귀결되는 이 일련의 우리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푸는 게 이 제도를 바꾸는 문제, 우리가 굳이 포용국가라는 이름으로 이 문제에 직면해야 되는 이유가 이 속에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좀 강하게 표현하면 정치적 제도의 포용, 경제 제도의 포용성을 높이기 위한 2단계, 다음 단계 포용 혁명이 필요하다. 좀 더 강조한다면은 포용성을 증진하는 이 혁명이 필요하고 이것이 국가론으로 우리가 정리하면은 혁신적 포용국가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가장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포용성과 혁신성을 모두 포용성과 창의성을 모두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국가들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포용국가를 우리가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에 대해서 대개 여기에 이제 제가 그동안 정리한 내용을 포함을 하고 있는데 핵심적인 정치 권력과 경제 권력의 독과점을 해소하고 정치 영역도 더 많이 개방하고 경제 영역도 마찬가지고 약자들에게 더 많은 기회와 더 많은 어떤 보호를 제공하고 또 성장 잠재력을 키우는 그런 국가다. 충분한 사회 보장이 주어져야 되고 각자의 개성 재능을 개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더 많은 기회를 주고 궁극적으로는 사회적 연대가 형성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각자가 포용을 다르게 이해하기 때문에 제가 그걸 정리를 해서 대개 한 3가지 정도의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제도로서의 포용입니다. 포용적인 정치에도 그 권력을 분산하고 공유하고 또 경제제도도 포용적인 누구나 자기 능력을 발휘하게 하고 투자하고 혁신하고 그 결과를 자기가 이제 획득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주는 나라들은 경제적으로 번영한다 보는 것이죠. 두 번째는 정책으로서의 포용입니다. 이제 2008년, 9년 그 금융위기, 경제위기 이후에 불평등이 급격히 늘어나고 하는 상황에서 이거를 더 방치하면은 자본주의도 존속하기 힘들다라고 보고 이거는 이제 정책의 포괄 범위를 넓히는 거죠. 이 정책에 의해서 나타나는 혜택을 최대한 넓게 분배하고 그 과정에 그 사회 구성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게 포용이라는 뜻이 되겠죠. 마지막으로는 사상으로서의 포용인데 이 책이 있습니다. 포용의 힘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분이 주장하는 포용이라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차이, 사람들 간에 존재하는 이 차이를 배척하거나 차별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다양한 다른 의견, 많은 의견을 받아들이면 내가 내 생각에 머물러 있을 때보다는 생각이 풍부해지고 그걸 활용하면 더 크고 더 높은 상태로 나갈 수 있는 새로운 동력이 형성된다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2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포용하는 것이 배제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낸다 되어 있습니다. 크게 보면 경제 고용은 혁신국가 쪽이 훨씬 성과가 좋고 그 다음에 이 사회 복지 지표는 여기 포용국가 쪽이 압도적으로 성적이 좋다. 포용국가는 그 이외에도 경제와 고용면에 있었으나 뒤에서 살펴볼 국제관계에 있어서도 모두 성적이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 한국이 가장 여러 측면에서 대단히 취약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이고요. 종합적으로 볼 때 이 포용국가, 두 유형의 포용국가가 최고의 국가 모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우리가 한꺼번에 지금 둘 다 낮은 상태인데 한꺼번에 그렇게 전파하는 게 어려우니 일단 혁신에 견인되는, 혁신이 이끌고 가는 그런 포용국가의 길로 가는 게 어떨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다음 단계 가기 위한 제2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우선 정치적 포용성을 확대하는 여러 개혁이 필요하다 봅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은 정치 권력의 독과점을 어떻게 줄이느냐 하는 것이 큰 과제가 되겠죠. 그래서 중앙 권력의 분권 분산이 필요하고 양당제를 개선해서 많은 정치 세력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게 하고, 또 직접민주주의를 활용해서 우리 일반 국민들도 자기 의사를 끊임없이 정치 과정에 투입할 수 있고, 또 정치 권력이 특정 소수 집단 중심으로 권력의 독과점화가 되는 것을 막는 것. 경제적 포용성의 문제는 공정 경쟁 체제를 만드는 것이고 경제 권력의 독과점을 해소하는 것이고, 우리는 이제 제2의 전환을 이루기 위한 협치가 필요하고, 공공정책에 대해서도 매우 적극적인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조세재정정책에서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사회보장 우리가 투자를 좀 더 할 수 있고, 교육에 대한 투자, 그 다음에 이제 혁신성, R&D 투자나 그 다음에 우리 국민들의 그 창의성을 높이고 또 그 변화하는 어떤 기술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그런 기술 역량을 키우는데 더 많이 투자할 수 있겠나. 장기적으로 조세 재정의 이 규모를 늘리고 또 재정 정책을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데 대해서 고민해보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적 사고에서 벗어나서 질적인 변화, 우리가 교육 학습의 질적인 어떤 변화, 또 고용 노동의 질적인 변화, 복지의 질적인 변화, 이런 질적 성숙, 질적 도약을 통해서 양적인 변화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고민이 필요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고민을 세계에 적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라서 급격한 지금 세계 변화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생명, 경제, 사회, 그 다음에 국제관계, 이게 지금 이 여러 연결된 부분이 한꺼번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구원할 모델이 뭔가? 이건 그냥 제 주장이니까 뭐 너무 제 주장에 구애받지 마시고 여러분 나름대로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국내 문제는 혁신적 포용국가라는 이 모델이 역사 속에서 실험되고 검증된 최고의 모델이다 생각하고, 이 모델을 가지고 우리가 풀어야 될 경제, 고용, 사회복지 전반에 걸쳐서 문제 해결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경제적 번영, 사회적 연대, 개인적 행복을 모두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모델로서 혁신적 포용을 고민하자 하는 것이고요. 세계 포용국가는 이 원리를 세계에다 적용해서 세계에 대해서 개방적인 태도, 포용적인 태도를 취하고, 우리가 해외에서 들어오는 비행기 다 문 닫지 말고 이거를 개방하는데, 개방하면 위험성이 동시에 들어오니까 이 위험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게 이제 문제가 되겠죠. 그거는 혁신으로 문제를 풀자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모델의 핵심은 포용국가, 민주주의, 기술혁신, 참여, 공동체, 이 모델 아니겠습니까? 토마스 프리드만이라는 이 뉴욕타임즈 그 칼럼니스트인데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최근에 인터뷰를 했는데요. 한국은 엄청난 위기에 민주로 잘 대응해서 세계적 모델이 되고 있다. 이 사례가 매우 귀중한 사례인데 이것은 한국이 이 세상에 주는 큰 선물이기도 하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세계 포용국가 연합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기 자료를 보시면은 우리나라는 문을 닫아 걸고 살 수가 없는 나라입니다. 무역 의존도가 87% 정도 되고요. 교역하는 국가가 지금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로 볼 수 있고, 재동포가 750만 명이고, 유학생, 관광객, 한류 팬, 이렇게 개방된 나라에 문을 닫는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큰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현실을 우리가 잘 인식하고 우리나라가
세계의 공익에도 기여하고 세계 평화에도 기여하고 세계 잘하는 걸 우리가 끊임없이 배우고 수용하는 그런 세계 포용 국가의 길을 가야 안 되겠나 생각하고요. 민주주의, 개방주의, 평화주의 이런 노선을 견지하자. 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참고할 만한 나라가 영연방 같은 이제 개념이나 EU 같은 개념 혹은 이제 아세안 같은 걸 생각할 수 있는데 앞으로 더 많은 논의를 거쳐서 우리가 세계 전체에도 기여하고 또 같이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연합체를 구성하는 것도 고민해보자. 마지막 결론에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 선진국이 뭔가 선진국이 최진석 교수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진국은 가보지 않은 길을 찾아내고 오지 않은 빛을 끌어들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국가다. 우리가 지금 가보지 않은 나라를 상상해야 되겠죠. 아직 보이지 않는 빛을 찾아내야 되겠죠. 가보지 않은 길을 찾는 그런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도 같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이 선진국으로 간다. 한국이 선진국이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다른 나라를 단순 모방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원리를 고민하고 그 원리를 구현한 나라들을 제대로 분석하고 그게 우리의 앞길을 밝히는 등불이 되게 그렇게 고민할 필요가 있죠. 포용적 민주주의, 대화민주주의, 민주주의가 포용성을 높이는 쪽으로 또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푸는 쪽으로 가야 되겠다. 포용적 리더십이 필요하다. 우리는 지금 발전국가 모델, 포용국가 모델의 이제 틈바구니에서 패러다임 시프트를 해야 되는 단계인데 여기에는 엄청난 고통과 갈등이 따르지 않겠습니까? 과거의 경로 오전성이 있고요. 과거 모델에 연결된 수많은 기득권 연합이 있지 않겠습니까? 정경 유착 구조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거를 우리가 깨고 다음 단계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많은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많은 지체가 일어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우리는 새로운 리더십, 포용적 리더십 혹은 변정법적 리더십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이 리더십 3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 단계는 관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생각, 나와 차이 나는 생각을 내가 마음이 불편하지만은 참고 받아들이는 거, 이게 이제 관용 첫 번째 단계죠.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주장이나 지식을 내가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단계입니다. 마지막 단계는 변용의 단계, 다른 말로 하면 변정법적 종합의 단계로 가야 된다. 포용의 원리에는 평화와 혁신의 원리가 저는 다 담겼다 생각하고 저는 특별히 이것을 여러 분야에서 리더 역할을 하는 분들이 이 원리를 잘 실현한다면 내부의 갈등을 우리 이겨낼 수 있고 앞으로 국가 모델을 바꾸는 이런 큰 과정에서 엄청난 갈등과 혼란이 생길 수 있는데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이 이 속에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